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죠. 연방 자유당 정부가 개원연설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줄리 파이트 총독은 연방의회 개원연설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보건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여기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다 퍼부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코로나 대응 및 경제회복 계획은 크게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장기 요양원의 새 운영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것, 그리고 IT 대기업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민들, 일반 국민들의 눈길을 끄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급여 보조 프로그램을 내년 여름까지 연장해서 실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 제외 대상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겠다. 또 그것을 정책화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광범위한 분야, 모든 분야에 신규 지출을 확대해서 일자리 약 100만 개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뜻도 펼쳤습니다. 이날 발표한 정책들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구체적인 시기와 지원 규모 등의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We Charity 스캔들로 인해서 이 의회 정회라고 하는 승부수까지 던졌던 트루도 총리로서는 이날 여론을 의식한 듯이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 외에도 이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을 위한 사법제도의 강화를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저렴한 지역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항공 노선도 대폭 증설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개원 연설에 대한 표결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조기 총선을 치러야 되겠는데 최근에 신민당, 야당인 신민당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자유당 정부의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기 총선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태리오주의 최저임금이 다음 달부터 소폭 올라가게 됩니다. 온태리오주 노동부는 현재 시간당 14달러인 일반직 최저임금을 14달러 25센트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월 이후 처음 오르는 일입니다. 18세 미만의 학생의 최저임금 시급은 현행 13.15센트에서 14달러 40센트로 올리게 되고요. 요식업소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은 시급 12달러 20센트에서 12달러 45센트가 됩니다. 2018년 자유당 정부는 최저시급을 그 당시 11달러 60센트에서 무려 14달러로 20% 대폭 인상해서 노동계에 큰 환영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업체들이 고용을 꺼리고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확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권한 보수당은 2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한 바가 있죠. 최저임금 등과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만약에 받으신 경우에는 온태리오주 노동부에 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양식이 나오면 그 양식에 그 부당한 사례, 피해를 본 사례를 기입해서 접수시키면 됩니다. 노동부는 접수 번호를 주게 되고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각자의 권익공호,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주택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억제됐던 거래 수요가 이제 크게 회복된 것으로 다시 조사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지난 8월의 전국 주택매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 주요 도시 주택 거래 현황은 작년 동월 대비 전국적으로 33%까지 급등하면서 8월 해당 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개 여름은 부동산 비수기로 뽑히지만요. 올 봄에 코로나19 사태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보류됐던 집을 사기를 계획을 미뤘던 바이어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평년 수준을 순식간에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협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58,645채의 주택이 팔렸고요. 이것은 그 직전 달인 7월 달의 거래량보다 6% 이상 급증한 것이라고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평균 주택가격은 58만 6천 달러, 근 59만 달러 육박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D은행의 부동산 시장 조사팀은요.
이와 관련해서 8월 주택거래 활동이 그 수준 자체만 보면 역사적 고점에 부합한다. 상당히 많이 오른 폭이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올해 봄 시장에 억눌린 수의 상당 부분이 8월 한 달 동안에 상당 부분 충족됐다고 시사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조사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초기 몇 달 동안 주택거래가 절벽 현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였던 8월에 들어서 이렇게 화랑세를 보인 것은 경제 사정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보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TD은행의 조사팀 역시도 내년 봄의 주택시장의 모습이 앞으로 항구적, 항차적으로 국내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가름해주는 나침판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부인하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성택이라는 사람 아시죠? 북한의 현재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고모부인데요. 자, 2013년 12월에 이 사람이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전격 체포가 돼서 처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시신, 장성택 북한 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시신이 당 간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계단에 전시가 됐고, 장성택의 말씀드리기 참 역겹습니다만 장성택의 잘라진 머리가 시신의 가슴 위에 놓인 상태로 진열이 됐었다. 이런 내용은 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15일에 발간된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책자인 경로, The Rage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미국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서 들은 얘기를 전한 것이다. 그것을 우드워드가 이번에 책에서 밝힌 것인데요. 한마디로 뭡니까? 잔인하고 무자비하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어릴 때부터 봐왔던 고모부인데요. 당시 29살이었던 김정은이 가차없이 목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성택이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느냐가 아니라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른 데 있는데, 바로 이 북한의 체제 작동이 지극히 전근대적인 조선왕조 스타일이다. 봉건왕조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줘야 됩니다. 장 부위원장의 시신 안치는 조선시대나 등장했던 이 효수라는 거에 다름 아니거든요. 장성택을 비롯해서 북한 고위 간부들이 적절한 사법 조치를 거치지 않고 약식 재판을 통해서 대부분 처벌되고 있고, 자의적 양형의 상징, 그러니까 나는 이런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자의적으로 형량을 전하는 소위 인민재판, 이것이 여전히 북한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단체뿐만 아니라 유엔도 지적한 정치분 수용소, 그리고 그곳에서 만연하는 인권유린, 여성 성폭력, 인권 문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도무지 표현할 길조차 없는 인권 문제,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북한 체제에서는 봉건왕조의 가장 큰 특징인 세습, 이것도 극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북한의 국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3대 세습은 이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근대 국가에서조차도 성공한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에서도 세습은 없습니다. 왕조국가에서는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권력을 쥔 자가 임금이 되고,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인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오가게 되죠. 김여정의 여동생 김여정의 위임 통치설도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봉건 왕조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드는 것은 북한의 정권 성격을 제대로 규정해야만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때문입니다. 1990년대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려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재적 접근법이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권의 성격 규정이 제대로 되어만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 역시도 설명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김 위원장의 리더십 연구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정권의 성격과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완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북한 들여다보기가 말입니다. 특히 집권 8년째인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올해 들어서 아주 완연하게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실패를 자인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했습니다. 경제 실패했다고. 대남 대미 외교를 일부 김여정에게 떼어줬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기는 하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북한 협상과 그리고 북핵 협상, 그리고 한반도 미래를 준비를 위해서 향후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을 예측하는 듯한 행보가 요즘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조할 인물이 바로 중국 청나라의 황제가 있습니다. 옹정제가 있습니다.
청해 베이징 입성 후에 3대 황제인 옹정제는 정사가 끝난 뒤에도 매일 지방관리들이 황제에게 집부해주는 주접을 훑어보고, 요즘 좋지 않은 말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접을 부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기인합니다. 밤새도록 임금의 귀에 대고 속닥대는 그런 보고체제, 그것을 주접이라고 했어요. 근데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했던 옹정제. 관리들과 주고받은 주접, 이걸 묶은 책만 해도 112책에 달합니다. 하지만 옹정제의 만기 7남식,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관리 통치하려는 것, 이 관리들에게 전혀 일부 정치를 맡기지 않았던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실책입니다. 아버지 강희제가 60년을 왕자에 있었고요. 아들 걸륭제가 60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옹정제 자신은 훨씬 짧은 12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체력적 한계에 부딪혔던 것, 그것이 이 무지막지한 통치 방식의 결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지금 30대 후반이라고는 하지만 통치가 지속 가능할까? 그의 건강상. 그것도 요즘 의문시되고 있는 점의 하나입니다. 봉건 왕조식 독재 정치 형태라는 것 때문에 노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이 왕조가 흥할지 성할지는 3대째 판가름 난다고 하는데, 옹정제가 3대 만에 무너진 것처럼 지금 북한도 중요한 시기에 진입할 한 시기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겠죠. 북한의 쇄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도 우리 역시 이념이나 편견 없이 북한의 체제와 본질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이것을 통해서 북한을 올바로 알아야 될 텐데, 이 작업을 서둘러야 될 텐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는 북한과 맞상대 역을 하고 있는 한국의 카운터 파트너는 통일부입니다. 이 통일부의 수장이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북한을 화해하고 소통하며 항차 하나가 되어야 할 상대로가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모셔야 될 상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월북을 하려고 했던, 어쨌든 북한군의 총에 맞아 시신이 불태워진 이런 사건을 두고도 통일부 수장은 얘기하고 소통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정도 얘기밖에 못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왜 이럴까요? 동족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소중한 건가요? 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아주 악질적인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장관, 그것도 통일부 장관으로 버티고 있는 이상에 한국인은 앞으로도 바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거 토론토에도 살다 가신 작곡가 안병원 선생의 민족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걸 앞으로도 한동안 오랫동안 더 불러야 되지 않을까. 통일은 요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도 불러봤던 노래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 바쳐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 어서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원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